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깊이 파볼 주제는요, 바로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잠재 고객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땅 하고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네, 바로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오늘은 그 축산물, 그러니까 뭐 고기나 관련된 외식 브랜드들 있잖아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할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요. 시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석 도구, 그리고 또 중요하죠. 실패 사례들, 여기서 얻을 교훈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뭐랄까 복잡한 시장 지도를 함께 보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냥 포지셔닝, 단어 뜻만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 비즈니스에서 이게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지점들이 뭔지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전 감각을 좀 익혀가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열쇠, 바로 차별화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포지셔닝의 시작은 결국 경쟁자랑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특히 고기나 외식 쪽에서는 크게 네 가지, 맛, 품질, 가격, 그리고 브랜드, 이 영역에서 우리만의 색깔을 딱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네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좀 긴밀하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야 진짜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씩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잘 엮여서 소비자한테 하나의 어떤 가치로 전달되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첫째가 맛이네요. 이거는 뭐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뭐 특정 소스나 비법 양념 쓰는 치킨 브랜드 예시가 있던데요. 축산물도 비슷하게 어떤 한우 브랜드는 마블링 풍미, 이걸 엄청 강조해서 이 집 고기는 진짜 맛이 달라. 이런 인식을 심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결국 다시 찾게 만들고 단골 만드는 힘이라니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맛이라는 게 사실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게 좀 어렵죠. 하지만 예를 들어 숙성 기술을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료를 쓴다거나 뭐 조리법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걸로 객관적인 다름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핵심은 그냥 맛있다 이게 아니라 소비자 기억 속에 좀 오래 남을 만한 그런 독특한 맛 경험을 주는 거죠. 다른 데서는 못 먹어보는 바로 그 맛,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특별한 맛. 알겠습니다. 그럼 둘째는 품질인데요. 이건 뭐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전략이랑 바로 이어진다고요. 뭐 한우 1++ 등급처럼 일관되게 높은 품질을 계속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 이런 걸로 이건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신뢰를 주는 거죠. 어떤 돼지고기 브랜드는 그 HACCP 인증이랑 냉장 유통, 이걸 엄청 내세워서 가장 신선한 돼지고기, 이미지를 딱 만들었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인상 깊었어요. 네, 품질 차별화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하고 신뢰, 이게 정말 생명입니다. 한두 번 좋은 거 내놓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언제 사든 약속된 품질이 나와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뭐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관리가 진짜 철저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전략 중 하나가 같은 회사 안에서도 품질 등급에 따라서 브랜드를 좀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고급 한우 라인이 있고 또 좀 더 대중적인 등급 라인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가격도 다르게 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렇게 브랜드를 여러 개로 나누면 오히려 이미지가 좀 헷갈리거나 뭐랄까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 최고급 브랜드 이미지에도 좀 영향을 갈 것 같고. 네네. 좋은 질문이세요. 실제로 그런 위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고요. 성공하려면 각 브랜드의 정체성, 타겟 고객,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나 뭐 유통 채널까지도 다르게 가져가야죠. 그냥 가격표만 다르게 붙이면 안 되고요. 각 브랜드가 주는 가치나 경험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최고급 라인은 백화점에서 고급 포장으로 팔고 대중적인 라인은 마트에서 실속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좀 섬세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다양한 고객층을 잡으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세분화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셋째는 가격이네요. 자료 보니까 딱 두 갈래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싸게, 가성비로 승부하는 거, 다른 하나는 아예 비싸게,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드는 거. 뭐 마트 PB 삼겹살이나 창고형 할인점 고기가 전자고 엄청 비싼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가 후자 예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가격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 전략은 반드시 앞서 말한 품질, 그리고 또 뒤에 나올 브랜드 이미지랑 같은 방향을 봐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저가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가 갑자기 막 비싼 걸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비싸? 하고 좀 거부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반대로 고급 브랜드가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확 낮춰버리면 기존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깨질 위험이 크고요.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하는 약속 수준을 보여주는 신호 같은 거라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품질 등급별 브랜드 나누는 거 있죠? 그것도 이런 가격 딜레마를 푸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가격이랑 품질, 브랜드가 다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브랜드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진 않는데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가치를 만드는 전략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청정지역 5호 목장에서 자란 한우 뭐 이런 식으로 생산지 이야기나 어떤 사육 철학 같은 걸 담아내면 그냥 소고기가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최종 목표는 결국 소비자가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이 브랜드니까 믿고 산다.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사례가 브랜드 힘을 잘 보여주는데 예전에 그 광우병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 육류 시장이 막 흔들렸는데 와규는 그 체계적인 이력 관리 시스템이랑 엄격한 품질 기준 덕분에 신뢰를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본 내에서 생산된 와규 브랜드는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주면서 위기를 좀 잘 넘어갔다고 해요. 이처럼 브랜드는 그냥 이름표가 아니라 품질, 안전, 역사, 철학, 심지어 위기관리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만든 브랜드는 충성도도 높고 소비자들이 기꺼이 더 비싼 돈을 내려고도 하고요. 다만 진짜 명심해야 할 거는 브랜드는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된 메시지,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와 만나는 모든 순간에 약속을 지켜야만 쌓이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이 엄청 필요해요. 결국 맛, 품질, 가격, 브랜드 이 네 바퀴가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로 딱 맞물려서 굴러가야 포지셔닝이라는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제품만이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가치, USP라고 하죠.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해서 우리 한우는 깨끗한 환경이랑 특별 사료 덕분에 풍미가 남달라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알려야 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만의 차별점을 만들었다 쳐도 이게 시장에서 진짜 먹히는지, 경쟁자들이랑 비교하면 우리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포지셔닝 맵이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라는 복잡한 지형을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래요. 2차원 그래프. 그렇습니다. 포지셔닝 맵. 이게 시장 경쟁 구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핵심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브랜드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기준을 잡아서 X축, Y축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식 시장이면 가격 수준이랑 품질 인식,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 기준에 따라서 시장에 있는 주요 경쟁 브랜드들을 지도 위에 점 찍듯이 배치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 마음속 지도에서 우리 브랜드는 지금 어디쯤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되게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기억 생각이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그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네네. 자료에 진짜 이해하기 쉬운 예시맵이 있었어요. 가로축이 가격, 왼쪽이 저렴, 오른쪽이 비쌈, 세로축이 품질, 아래가 낮음, 위가 높음. 이렇게 놓고 외식 브랜드를 배치했더라고요.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는 좌측 하단, 저가 저품질, 빨간 X. 맥도날드는 좌측 중간, 저가 보통 품질, 주황 X. 편미리 레스토랑 아웃백은 중간쯤, 파란 X. 그리고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우측 상단, 고가 고품질, 초록 X. 이런 식으로요. 딱 보니까 각자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
단순히 위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빈틈하고 격전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맵에서 저가인데 품질은 좋은 영역, 좌측 상단 보라색 X 가상 예시, 여기가 만약에 비어 있다. 그럼 거기는 경쟁은 좀 덜 치열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의 땅, 소위 블루오션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싸면서 좋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비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만약 가능하다면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되겠죠. 반대로 어떤 영역에 막 브랜드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다. 그럼 거기는 차별화가 진짜 어렵겠구나. 피 터지는 경쟁이 예상되는 레드오션이구나. 이런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아, 만약 우리 브랜드가 그 맵에서 경쟁사들이랑 너무 막 가깝게 붙어 있으면 뭔가 우리만의 확실한 한 방이 좀 부족하네. 새로운 전략 짜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할 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직접 커피 전문점들을 가격이랑 브랜드 인지도 이걸로 맵 그려보는 실습 예시도 있었는데 스타벅스, 블루보틀, 동네 커피숍, 편의점 커피 이런 거 직접 찍어보면 각 브랜드 위치랑 전략이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포지셔닝 맵이라는 거 한 번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액자에 걸어두는 그림이 아닙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하잖아요. 새로운 경쟁자도 나오고 소비자 취향도 바뀌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 맵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우리 브랜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고 경쟁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 자리를 지키고 또 가끔은 새로운 영역으로 나갈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맵은 우리가 의도하는 포지션이랑 실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포지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차이가 크다. 그럼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군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우리의 의도랑 실제 인식 차이까지 봐야 하는 되게 동적인 도구네요.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전략을 짜도 뭐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겠죠?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꼭 봐야 할 포지셔닝 실패 사례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서요. 네. 첫 번째 사례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축산물 시장에서 있었던 브랜드 난립 현상이에요. 그때 정부 지원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수백 개가 넘는 한우, 돼지고기 브랜드들이 막 생겨났다고 해요. 우후죽순처럼요. 근데 문제는 상당수가 그냥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였지 실제로는 품질이나 사육 방식에서 뚜렷한 차별점이 없었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브랜드라고 이름 붙였다고 가격만 올라가면 당연히 불만이 커지죠. 자료에 인용된 당시 전문가 말이 딱 그거던데요. 브랜드만 많아지고 원래 목표였던 품질 차별화는 없어지고 결국 가격만 올랐다. 정말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실속 없는 브랜드들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하니 진짜 뼈아픈 교훈입니다. 브랜드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사례는 글로벌 기업이죠. 맥도날드가 야심차게 내놨던 시그니처 버거 실패 사례입니다. 한 2015년쯤부터 고급 수제버거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에 대응하려고 소비자가 직접 빵, 패티, 채소, 소스 다 고르는 프리미엄 라인을 선보였어요. 매장 분위기나 식기 같은 것도 좀 다르게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성공 못하고 점점 축소됐죠.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맥도날드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강력한 기존 이미지, 즉 싸고 빠르고 간편하게 먹는 패스트푸드라는 그 인식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맛이나 품질 자체는 괜찮았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실패했다니.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한 번 굳으면 바꾸기가 진짜 어려운가 봐요. 소비자들은 속으로 이 돈이면 진짜 수제버거 전문점 가서 제대로 먹지 왜 굳이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여기서 얻는 교훈은 브랜드 포지셔닝의 일관성,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미 확고한 저가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존 핵심 고객들이 뭘 기대하는지도 잊으면 안 되고요. 가장 유명한 실패 사례 중 하나일 겁니다. 코카콜라의 뉴코크 출시 사건이에요. 1985년에 당시 경쟁자였던
펩시 공세가 워낙 거세니까 위기감을 느낀 코카콜라가 무려 100년 가까이 지켜온 자기네 콜라 맛을 바꾸는 정말 대담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와, 100년 된 맛을 바꾼다고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결정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게 출시 전에 한 20만 명 대상으로 엄청 큰 규모로 블라인드 맛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결과가 놀랍게도 새로 만든 뉴코크가 기존 코카콜라는 물론이고 경쟁 제품인 펩시보다도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보고 경영진들이 이건 된다 확신하고 심지어 기존 코카콜라 생산 중단이라는 초강수까지 뒀던 거죠. 데이터만 보면 뭐 완벽한 결정 같은데요. 근데 현실이 완전 달랐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게 이 사례의 핵심 교훈이에요. 뉴코크가 딱 나오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소비자들 반발이랑 분노가 그냥 폭발한 거죠. 코카콜라 본사에는 하루에 수천 통씩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원래 코카콜라 돌려내라는 소비자 단체 생기고 시위까지 벌어지고 거의 사회현상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맛이 변해서 화난 게 아니라 자기가 오랫동안 사랑하고 즐겨온 어떤 추억, 문화의 상징, 즉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 배신감, 이걸 느꼈던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입맛 문제가 아니라 감성, 추억의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코카콜라는 이 거센 반발에 그냥 무릎을 꿇고 뉴코크 출시 딱 79일 만에 기존 코카콜라를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 뉴코크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죠. 첫째, 브랜드의 진짜 주인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 마음속에 있다는 것. 둘째, 데이터나 시장 조사 결과만 너무 믿고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해 갖는 그 깊은 감성적 유대감이나 오랜 시간 쌓인 역사적 유산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오래된 상징적인 브랜드일수록 그 핵심 정체성을 건드리는 변화는 정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이 실패 후에 코카콜라 클래식에 대한 소비자들 애정이나 충성도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위기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다시 확인한 셈이죠. 들어보니까 이 실패 사례들이 다 공통점이 있네요. 그 축산물 브랜드 난립은 실질적인 차별화 없이 이름만 내세워서 소비자 기대를 못 채웠고, 맥도날드는 자기 핵심 강점이랑 이미지 힘을 좀 얕봤고, 코카콜라는 데이터 너머에 있는 소비자의 감성, 브랜드 유산을 못 읽었고, 결국은 다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거나 브랜드 본연의 정체성이랑 안 맞아서 실패한 거네요. 자, 오늘 저희는 이 경쟁 치열한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만의 특별한 자리를 만들고 또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포지셔닝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맛, 품질, 가격, 브랜드 이 네 가지 축을 활용한 차별화 방법부터 시장 판도를 읽는 눈이 되어주는 포지셔닝 맵 활용법,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들에서 얻는 교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고객, 즉 소비자가 진짜 뭘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깊이 파악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브랜드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가치, 즉 차별점을 찾아내야 하고요. 그게 뭐 특별한 맛이든 타별 없는 품질이든 합리적인 가격이든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든 간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찾은 우리만의 약속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지켜나가는 꾸준함입니다. 포지셔닝은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단번에 끝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끈기랑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 같은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당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분야나 혹은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브랜드를 좀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작은 영감이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실패 사례들 있잖아요. 맥도날드의 고급화 시도나 코카콜라 맛 변화 같은 거. 이건 대부분 시장 변화에 발맞추거나 경쟁에서 앞서려고 변화를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경우였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시장을 막 급변하고 경쟁 환경도 달라지는데 과거 성공에 그냥 안주해서 기존 포지셔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고수하는 것. 여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어쩌면 변화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처져서 결국 실패로 가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과정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만큼이나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험에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알찬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